습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2차 피의자 조사가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사건 신문은 방금 전 오후 5시에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체포 적부심 결과 이후 나올 예정이어서 신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특검법 합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런 전국 현안들은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여야는 오늘도 또 계속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 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 절차 준수에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쳐 만들어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습니다. 자, 법치 붕괴 선봉에 섰다. 이번 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모두 수사기관들이 적법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전부터 여러 정치권의 재판들을 지켜보면, 수사들을 지켜보면 네. 혐의 소명이 안 되는 쪽이 꼭 절차 문제에 몰입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태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 국민의힘 쪽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 때부터 재판 때까지 문서 위조라든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 능력에 몰입해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결국에 증거 능력도 다 있는 것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썼던 그 수법을 윤 대통령 쪽에서, 특히 이건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양쪽 간의 대등한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네. 똑같이 쓰고 있다. 이게 더 심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탄압받는 이미지 연출 그만하시기 바란다. 검찰 조사가 억울하고 모욕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싸우시라.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뭐 지금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계속 영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공수처 법에 비춰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판사 재량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대인 수색이기 때문에 사물 수색이 아닌 대인 수색에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차 영장 때는 110조 111조 배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때대로 또 이건 불법이다. 이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2차 집행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기 때문에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문제 안 들어가도 문제인데 근데 1차 영장이나 2차 영장이나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1차 영장은 물건으로 치면 제품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용설명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안 되는 영장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번에 해봤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사용설명서가 빠졌다고 해도 똑같은 제품인 거거든요. 근데 이번 영장이나 지난번 영장이나 같은 성격인데 그렇게 해봤자 이러면 이렇다고 비판을 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비판한다. 이게 답정너식 영장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적절하지 않은 평가고 적절하지 않은 뭐 반대고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법체계 짓밟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뜨린 모습 생생하게 목도했다. 여튼 뭐 정치권의 발언은 좀 셀 수는 있는데 절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호준석 대변인. 저는 어제 벌어진 일 오늘까지 보면서 네.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역사에 없었던 현직 대통령을 군사작전 하듯이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체포한 모습.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얻은 겁니까? 누구를 도대체 위한 겁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법 절차,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피할 방법도 없고요. 그럴 뜻도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적법한 영장이 발부돼서 그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 논리로만 보더라도 소환 조사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 청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부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에 나가서는 조사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실효성도 없는 것이죠. 결국 저렇게 1000명, 몇천 명 동원해서 대통령 끌고 가는데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조사의 실효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 것이죠? 그냥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해서 저런 모습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국회에서 압박하니까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가 거기에 벌벌 떨면서 집행한 그런 모습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고 앞으로 특검도 도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 조사를 받을 거고요. 재판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현직 국가원수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 차분하게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이고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 영장 쇼핑 서부지법에서 한 거 이번에 구속영장도 또 거기다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 다 해가지고 대통령 잡아넣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까? 자, 거기까지 이제 양쪽 얘기 듣고요. 반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란 잔당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이 범죄가 아니라고 한 부분을 좀 강하게 약간 강한
워딩이라 그럴까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뭐 선관위 권능 마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불법 선거 증거가 많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비난한 것 같아요.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랄까요?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원내 우리나라 그 국회의 다수당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이고 앞으로 정권 잡겠다는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의 원내 대표께서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기 때문에 저는 호칭을 정중하게 붙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 대표께서 현직 대통령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파면할지 여부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렇게 부릅니다. 뭐 다 그럽니다. 민주당에 거의 예외가 없이 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법에서 판단하라고 우리가 법치 국가를 만들고 그 사법 시스템을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결론 다 내렸지 않습니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다. 내란 잔당이다. 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인지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다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편지는 저도 쭉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지난 2년 반 동안에 3년 가까운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사법적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지금 허준석 대변인께서 좀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에 네. 대해서 내란죄, 네. 내란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형태로라도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반박을 해주면 내란 동조 세력, 뭐 이렇게 딱지. 네. 왜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데 능하냐 이런 네. 비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네.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국회의원 누구도 최종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대체적인 태도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계속 플레이를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돌아봤느냐라는 거고 사실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는 내란죄에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게 범죄라는 게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수사에서 필요한데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계엄 상황을 봤어요. 이 특전사에서 들어와서 국회 유리창 깨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경찰이 막고 이런 것들 다 봤고 실탄이 5만 발이 출고가 됐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것들 다 봤고 윤 대통령이 계속 변명을 하고 있지만 계엄군한테 국회에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법적 쟁점은 이게 기수냐 미수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출동해서 그렇게 유리창 깨고 한 것 자체로 이미 달성이 된 거다. 이것도 법학자들 의견이 조금 나뉘어져 있고 제가 관찰하건대는 기수 쪽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법적 쟁점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재판도 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집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미리 내리는 거거든요. 꼭 최종 재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수집했는지 일반 국민들 제3자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범죄자다, 범죄 소굴이다 이렇게 평가를 다 해놓고 온 국민들이 다 생중계된 것으로 지켜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최종 재판까지 꼭 기다려봐야 되는 일인가 싶고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의 소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도 헌법재판에서 그 의견서 낸 것이 알려졌는데 국민들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왜 재판 최종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꼭 최종 윤석열 판단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저런 말씀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결과를 이미 2016년, 2017년에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의 진술, 그냥 그랬다더라. 그런 것이 마치 사실,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전모가 나오는 것이죠.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 실탄 5만 발을 적재했다더라. 온갖 얘기들이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진 것들도 많아요. 실탄 몇만 발을 적재했다라는 거, 그것도 이미 김용수 합참의장이 국정조사 나와서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그것을 불출한 것이지 실제로 지급이 되거나 뭐 적재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뭐 재판할 필요도 없고 최종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미 결론 난 거야. 위험하다.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도 그렇고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요. 관련자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법 사건에서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견지하는 거죠. 저희가 언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무슨 범죄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범죄자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오셨고 그리고 그 논리대로면 뭐 흉악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이게 과연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원칙을 갖고 적용되고 있는 잣대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절차가 방금 전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체포 적부심 이제 신문을 하는 건데 본래 윤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관심이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자, 체포 적부심 이게 이제 좀 인정되는 그 통계를 보니까 한 7%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낮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적법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바닥부터 따지고 들어가겠다. 꼭 결과에 결과가 어떻다는 건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능성 뭐 이런 걸 떠나서 판단을 다 받아보겠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거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니까 좀 봐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출석할 이유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법적인 쟁점들 이게 우리가 일반 그 국민들도 다 알 정도로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법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이냐.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배제했었던 것들 그런 그 부분들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이 체포 적부심을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법에 보면 관할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했으니까 거기에 판사 배당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관할법원이라는 것을 서부지방법원이 정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장 받아준 거 발부해 준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준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 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김수임 네. 평론가님. 자, 체포 적부심 이제 신청한 상황.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지금 허준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지금 뭐 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인정한 건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건데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에 피의자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쪽 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칙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또한 원칙인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법에도 어긋나지 않은 부분까지 트집을 잡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혐의 소명부터 시작해서 절차적인 문제도 솔직히 자신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두고도 이의 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체포 적부심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어권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게 체포 적부심이 더 우선인 거지 왜 엉뚱한 절차를 제기를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예,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행사를 하는 건데 뭐 이것까지는 존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에서 빠지는 것도 그것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법 절차에서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체포적 부심이 또 기각이 되면 어떻게 네. 나올 것이냐. 자꾸 이런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게 결국에 어떤 실제로 재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대중들 특히 지지층이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좌파가 사법 카르텔을 장악해서 윤 대통령이 하는 일만 안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온갖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다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엉뚱한 걸로 되도 않는 걸로 계속 제기를 하니까 저렇게 건건이 다 막히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지지층한테는 이건 정말 뭔가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싶고 저는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러면은 진짜 앞으로 만날 수사기관과 재판의 모든 관계자가 좌파일 것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냐. 1번 진짜 좌파가 다 장악해서 2번 그런 건 아닌데 운수가 나빠서 3번 망상 4번 본인들도 아니란 걸 알지만 대중선동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디가 정답일지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지선다까지 준비해 오셨네요. 자, 제가 짧게만 해주세요. 민주당에 정말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들의 납득과 신뢰가 중요한 사건이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정도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있는 곳은 경찰인 것이고 경찰이 만약에 미진하다면 그다음에 특검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공수처법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왜 공수처가 저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자꾸 이제 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공수처법 그 조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봐도요. 상식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돼 있어. 공수처 사건은 거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이런 경우에는 다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주소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거기라고 해서 그 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서만 중앙지법을 놔두고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을까?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마저도 또 거기다 청구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꼼수이고 편법인 거 아닙니까? 설령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 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 전달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도 얘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위법한 조사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상 이제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했고 녹화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열람과 날인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께서 예전에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오히려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데 상식인데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김석기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023년 1월 31일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입니다. 정말 결백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반박해도 시원찮을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단했던 대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왜 그런 피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사건을 조작하는 게 말이 됐느냐라고 이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성일종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윤 대통령한테 적용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는데 왜 굳이 체포하겠다고 하느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윤 대통령 측에서. 근데 진술거부권이라는 것도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체포가 되든지 해서 나가야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수순인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한 게 나중에 추후에 어떤 사법 절차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어차피 이제 진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에 나가서는 또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재판에서 어차피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꾸 저는 너네도 그랬지 않냐 뭐 이런 거 좀 초딩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님이야말로 최근에 법인카드 사건에 모든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마저도 거부했는데 체포영장의 치읓자도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재판에 조사 없이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사건 때 사건이 너무 많아서 무슨 사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셔서 한마디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사권이 없는 그 수사권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마치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조사 소환에 불응하니까 우리가 소환을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였는데 네. 보십시오. 결국 그렇게 해서 신병을 강제로 저렇게 끌고 나오더니 곧바로 조사를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은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서 국민들한테 그 모습 보여주고 그러는 것이 처음부터 야당과 이 하명받은 수사기관들의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논리가 참 자, 김수민 민주당이 평론가님. 주장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하명받아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 이 논리랑 똑같은 거고 제가 국민의힘 인사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선거 주장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잘못했던 거는 다 답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하는 게 가소로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한 걸 다 답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도 다 답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한 거를 더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 내란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올 경우에 형량 상한을 적용을 하면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내란은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주당보단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온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탄핵 찬성률이 훨씬 높게 나와요. 근데 이 국민들이 민주당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찍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라면. 네. 국민들의 마음까지 그렇게 예단해서 단정하시면 예단이 안 되는, 지금 안 되는 나오고 거고요.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 질문이 조금 적은 것 같네요. 두 분 이제 말씀이 많아서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서울 시내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강변북로는 동호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모두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그 사이 강변북로 마포대교에는 추돌 사고가 또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동호대교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에서 10km 이상 이동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또 매송휴게소에서 팔곡까지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마도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도 차 간격 좁혀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분기점 일대와 또 기흥 주변에서 이동량이 늘었습니다.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꽉 막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뭐니 해도 그 수사 대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민주당 특검 법안이 노정하고 있는 위헌적인 불법적인 그 문제점들을 국민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걷어내면 그냥 아주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외환까지 이걸 뭐 외환죄를 하겠다. 그다음에 관련 시민단체들이 고소 고발하면 그것도 다 수사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뭐 관여하거나 온갖 뭐 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 조항들을 뜯어보면 사실상 수사의 범위가 수사 대상이 무한정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게 사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끝까지 이걸로 그냥 그 이 이슈로 밀고 간다. 국면을 그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걷어내고 이제 추천 주체 이런 것들 이제 특정해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법안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얘기하시면서 외환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 포함하셔도 좋은데 제가 네. 정작 궁금한 거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큰 두 개 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큰 두 개 틀이 탄핵 심판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잖아요. 네. 각 수사기관이 막 경쟁적으로 서로 막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네. 특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사실 저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기 나름의 장점도 있고 핸디캡도 있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비율을 경찰이 투수, 검찰이 포수, 코치를 공수처가 맡는 걸로 해서 가면 제일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또 불행히도 몇 가지 변수들이 서로 기관 간에 의심할 만한 의혹들도 불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고 한편으로는 각자 경쟁하듯이 수사한 게 도움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좀 말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초장부터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네, 그리고 뭐 특검을 한다는 게 어떤 죄를 예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도 빨리 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고 이제 다들 기소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기소가 돼서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 출범하고 뽑고 그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검을 할 거면 외환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이 이미 수사가 많이 돼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외환을 넣었을 거다. 왜냐하면 저기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왜 하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부분 그리고 외환 부분은 사실 공수처도 이게 어느 정도 입건을 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특검이 외환 쪽을 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문제가 특검의 합의가 안 되는 또 단초가 또 되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환이 필요하면 그거 경찰에서 수사를 또 새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 법안 자체는 저는 절충하고 협상할 여지는 굉장히 크게 열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해봤자 공소유지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도 사실 있고요. 이런 내란에 관련된 이 아주 초특급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사를 했던 사람이 공소유지를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검찰 정도는 수사도 했고 공소유지도 하는 주체잖아요. 근데 특검이 해버린다 했을 때 이거를 또 새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또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란은 사실 부패 범죄보다는 좀 간단하죠.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특검이 와서 수사 결과들을 공부를 해서 이어받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유지만 하게 된다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아까 얘기하면서 허준석 대변인도 살짝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저쪽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특검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하게 되면 또 일일 브리핑도 하고 그러니까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그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불리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특검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대선 국면을 상정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사용될 그걸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또 여권 일각에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있으면 브리핑 문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뭐 피의 사실 유출이라든지 부정확한 것이 나올까 봐 우려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브리핑 문제는 조정 가능하다고 봐요. 전혀 안 나눌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 여론도 있고.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브리핑을 너무 자주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은 어느 정도 뭐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또 군사 기밀과 관련된 건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브리핑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민주당도 뭐 그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밝혀져 있고 혹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만 해도 대선에서는 유리한 거거든요. 뭐 거기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으로 승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허준석 대변인님 오늘 좀 약간 눈에 띄는 멘트가 약간 울먹이기도 했대요. 한 두 차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오랜 친구다. 자체 계엄 특검 논의에 나서는 것이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당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서 독이 든 성배인 특검법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번 때 한 2표 차 정도로 가까스로 이제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통과됐을 때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체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저는 특검이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사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네. 이미 수사의 대부분이 끝났고 14명 거의 모든 대통령병 관련자가 다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특검이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오랜 그 시간이 축적되면서 특검을 통과 의례처럼 여기시는 최종 통과 의례처럼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뭔가 말끔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완결되지 않았다 이제 보시는 그 인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 수사권 문제,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것만 남은 거거든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고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14명 관련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수사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특검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 도입해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그렇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다만 외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이런저런 뭐 온갖 그 루머들 뭐 그런 것들이 김영수 합참의장의 설명만으로도 사실은 다 해소가 됐어요. 더 이상 뭐 반박을 야당 의원들도 국정조사 자리에서 못했거든요. 무슨 그 뭐 드론 원점 타격이라든가 외환 부분 얘기하십니까? 네, 예, 예. 외환이요. 예. 그다음에 뭐 드론 뭐 기지에서 뭐 불이 났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는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노상원 그 수첩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걸 가지고서 적국과 외국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에 맞선 외환죄를 여기에 적용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구판을 벌여보겠다. 이런 정략적인 발상은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요. 탈북 어부들 강제 송환했었던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징역 5년 구형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외환죄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대선용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납득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 같이 내일부터 협상은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거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요 얘기에 대해서는 허준석 대변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해 주시면서 여야 간에 특검법 합의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합의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보고 예. 민주당 쪽에서도 보니까 반응이 외환죄를 뭐 반드시 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검 외환죄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허무한 게 특검에 보통 수사 중 인지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하다가 외환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는 거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 자체를 없애는 것. 근데 사실 드루킹 특검에도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 그래서 사실 드루킹 여론 조작과 상관이 없는 노회찬 전 의원까지 수사를 받았던 게 별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검법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 특검법 주도했던 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서 그걸 또 굳이 빼려고 하는 것 사실 그 사안만 들어가면 이제 그냥 절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마지막 관건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또 그 어부 북송 이런 문제도 좀 잘못 처리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외환죄인가? 외환이라는 것은 공모를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사상의 이익을 상대방 적국에게 이제 바쳐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법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것도 국헌문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외환이 아니지 않느냐.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야말로 외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글쎄 그게 역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본인들이 할 말을 방어를 하고 반박을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또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런 비판만 받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김수민 평론가님의 그 네, 의견이신 거고요. 주관적인 이제 그 판단이신 거고요.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에 그 형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강압을 행사해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내란까지 폭동까지 나가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 자체에는 정확히 해당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29번의 탄핵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행까지 탄핵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게 왜 생각을 부합을 합니까? 하고 계십니다. 뭐 공수부대 보냈나요? 그러니까 잠깐만 민주당에서? 제 말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폭동까지 하지 않더라도 국헌문란에는 해당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것을 다 잘못이다 이렇게 네. 규정하는 것은 이제 잘못인 거고요. 아니 윤 대통령이 그다음에 법안 거부권 다 행사해놓고 어떻게 헌법기관이 수사 대상에 정지됐습니까? 대해서 보십시오. 네.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뭐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이런 것까지 다 외환죄로 수사하자고 법안 낸 것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지 말자고 하면 그만인 건데 왜 국헌문란 하지 말자고 어떻게 하면 그만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민주당이 있습니까? 법안을 통과를 시킬 때 뭘 강제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나요? 저도 그리고 얘기해도 되죠. 강제적으로 예. 통과시킨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나요? 강제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시켜서 거부권 유도한 어떻게 것이 2년 강제적으로 반 동안 법안을 그랬던 게 다 통과시킵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무슨 4.4.5 개헌도 아니고 민주당이 어떻게 그래서 야권에서 강제로 통과시킵니까? 입법폭주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강제로 한 거였으면 다음 다 주제로 무효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야, 후끈 달아올라서 좋긴 한데 저 진행하는 측에서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약간 냉각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추가 답변서에서 헌법 위반 지적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자료 잘못 뺏겨온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관계상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이제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해야 된다. 세계 최초의 개그맨이 나왔다. 계엄으로 개그를 하는 개그맨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포고령을 뺏겨오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전공의 처단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옛날 계엄 때 전공의를 처단하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계엄을 했는데 그때 서울대병원에 갔었는데 그게 전공의를 처단하려고 한 거였습니까?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 김용현의 내전이 시작됐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느냐? 자신이 이제 포고령 이거 초안을 보여주니까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를 삭제했다. 이 얼핏 생각하면 윤 대통령 지지층들은 역시 윤 대통령이 그런 거는 또 없애주셨어. 김용현은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미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야간 통행 금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윤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자백한 거거든요. 윤 대통령 쪽에서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용현이 배신했다라고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결국 김용현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 거기까지. 윤 대통령, 김용현 간의 책임 떠넘기기 내전이 시작됐다. 내전 시작됐다라는 말씀이고 호준석 대변인님은 네, 청취자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실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감정이 격앙돼서 감정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이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그럼요. 알고 있어요. 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희화화하시는 것 같은 비아냥거리시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좀 웃기는 사실을 웃기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네.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희화화라고 비아냥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죠. 제가 뭐라고 그렇게 단정 지은 적이 아마 있습니까? 많은 청취자들께서 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일이 다 자, 제 비아냥이다, 얘기 들어주십시오. 뭐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자 내용으로 얘기하시죠.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포고령에 대한 그 설명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해상권이 과거 87년 헌법 체제 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곳에서 그 예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변호인단의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관계를 앞으로 따져보면 되는 것이겠죠. 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네. 저는 뭐 이게 윤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김용현 장관 그 사람이 그런 거다. 이렇게 과연 그렇게 변명을 떠넘기기 그렇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어쨌건 사실관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헌재 이제 두 번째 변론 기일인데 오늘이 화요일이 있었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뭐 신변의 안전 이런 게 보장이 되면 윤 대통령이 나오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못 나오게 돼요. 오늘은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못 나온 건데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님 또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왜 굳이 체포에 그렇게 집착해서 불구속 수사하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가장 뭐라 그럴까 자기가 변론하겠다고 한 거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헌재 심판인데 결국 그렇게까지 저기 수사에 있어서 뭐 불구속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수천 명 동원해 가지고 잡아 넣음으로써 자기의 방어권 행사해야 할 헌재 저 변론에도 못 나간다. 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헌재 방어권은 의견서도 늦게 내셔서 정영식 재판관에게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예, 방어권 다 행사할 수 있고 의견서도 이미 냈고 네. 그리고 출석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구속되고 나서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왜 구속을 자꾸 시키지 말라고 답을 정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그 사건 이후에 한 달 정도 체포하는데 한 달이 걸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다 불응했거든요. 어떻게 체포 구속을 면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이고 헌법재판에 지금 당장은 지금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응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또 변론기일에 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또 잡혀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석하셔서 얘기하시라. 예, 그 말씀 드립니다. 자, 허준석 대변인님. 자, 여당 지도부가 오늘 좀 입 모아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권영세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 이재명 대표는 완행 열차를 탔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정말 의아해하는 것이죠. 국민들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입법부 권력을 다 동원하고 사법부 수장들까지 다 국회로 출석해서 겁박하고 그다음에 편법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변호인 선임하지 않고 서류 오면은 없다고 안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 지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사법부가.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빨리빨리만 하려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어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숙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가 이촌 이내의 친족이 변호사로 있는 로펌의 사건은 맞지 않고 다른 재배당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라는 권고안을 낸 적도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본인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판할 때 남편과 관련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특조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상충된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네. 재배당을 요청해서 다름 안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까지, 예. 숙고해야 될 문제인데 단칼에 뭐 이건 일고의 여지도 없다는 듯이 그냥 각하해 버렸거든요. 아쉽다 말씀이시죠? 그런 의심들이 남는 것입니다. 자, 여론조사 내용이요. 엠프레임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전국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뭐 탄핵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 59%,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된다 36%.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35%, 민주당 정당 지지도 33%. 뭐 4개월 만에 여야 지지율이 뭐 역전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이게 4개월 만이라는데 네. 김수인 평론가님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게 국민들 마음을 제가 지어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지지율은 비슷한데 탄핵 찬성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어쨌든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현실인 거고 일단 좀 짚어보면 네. 최근에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 인용을 하는 조사들이 있는데 이 ARS 조사들이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막 탄핵을 윤 대통령 지지가 호남에서 막 30%대로 나오고 막 20대에서 40%대로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 조사 MBS 조사 전화 면접인데 예. 응답률도 훨씬 높습니다. 20% 이상씩 나오는 조사이고 여기 보면 호남에서 탄핵 반대 9%, 20대에서는 20%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 여론조사를 제대로 견져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자가 자기 계층을 속인다 싶을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필터링 질문지가 있습니다. 네. 목소리는 노년층인 것 같은데 20대예요. 막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 몇 년생 무슨 띠세요? 이런 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 해도 전화 면접은 이게 속이거나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중치 두는 방법도 다릅니다. 림 가중치를 ARS 조사에서 주로 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응답층의 응답이 좀 저조한 계층 20대라든지 이쪽에서 먼저 전화를 받아버려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뻥튀기 되는 가중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비교적 훨씬 안정적인 게 전화 면접 조사다.
조금 더 여론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정당 지지율이 붙어서 나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뭘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데 그때는 정치 구도가 다원화돼 있었어요. 야권도 뭐 민주당 말고도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여럿 있었고 민주당도 대선 주자가 좀 다원화돼 있었거든요. 시간 관계상 조금 그래서 요약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공언해왔지만 지키지 않은 약속, 다당제 정치 개혁이 실패했고 무산됐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일방적인 친명 공천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양대 구도에 갇히다 보니까 탄핵 찬성률은 60%좀 나오는데 뭐 민주당 지지율은 그 반 정도 나오는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한 1분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요약해 주세요. 요 결과는 좀 뭐를 길게 얘기해서 얘기하는지. 죄송합니다. 카톡을 검열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만나기 30분 전에 그 권한대행이 지금 국정혼란의 주범이다라고 당대표가 얘기하고 이런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령별 지지율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1주 전하고요. 20대, 30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주 전에는 거의 2배였습니다. 2배. 민주당이 2배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 게 20대, 30대예요. 나머지 연령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반민주성,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20대, 30대들이 만든 것이요. 이런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민주주의 시민의식으로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네. 네. 자,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6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5살 세윤이는 친구들과 보낸 시간보다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2살 무렵 소아암 판정을 받으며 지금까지 7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세윤이. 지금도 재발의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 중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작년 초 엄마에게서도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가슴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에 들어간 엄마. 하지만 아픈 세윤이와 치료비 걱정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를 토닥이는 세윤이. 세윤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한파특보는 강원 내륙과 산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 그 밖의 지역은 큰 추위 없이 주말 휴일로 이렇게 기온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큰 한파나 아주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강풍특보와 함께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을 에둘러서 건조주의보까지 겹쳐 있는데요. 메마른 날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까지 전국에 별다른 눈비 소식도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와 강원 전라권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대부분 하늘은 맑겠고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5도, 파주 영하 10도, 대구 한령 영하 13도로 아침 추위는 있겠고요. 세종, 대구 역시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0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높아지겠고요. 평년보다도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6도, 광주 8도, 대구, 제주 역시 8도, 부산 9도 등으로 전국이 3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신문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신문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2차 조사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2차 조사가 무산되면서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하는 등 5가지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주일 뒤 열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맞지 않고 집중 심리를 하기로 해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원달러 환율 움직임 등 대외 변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을 관철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그 본격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사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국회 문체위원장이십니다. 관할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체육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결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과연 이기흥 현 회장의 삼선이 아니냐고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스포츠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또 유승민 전 IOC 위원이죠. 탁구협회장 출신이고요. 신 회장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대한체육회장 선거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선거가 결국은 이게 예측한 것과 어긋나는 결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기영 회장이 한 80% 정도 득표할 거다. 예, 예. 당선은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니까 단일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난립해서 후보가 6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완전히 이게 그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체육인들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투표권자가 한 2,000명 좀 더 되거든요. 네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 중에 젊은 분들이 대거 아마 이제 투표에 좀 참여를 하고 이것이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집단지성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대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IOC 위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국가대표 선수로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 가슴에 큰 이제 자국을 남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주요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하고도 이제 반나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좀 이제 조사받으면서 묵비권 행사,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공수처로 간 다음에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 발표.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오후 수사는 이제 또 거부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뭐 현재 어떤 변론기일 그러니까 재판 절차는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는 나가진 않았고 변호인단만 간데 이런 여러 가지 어제 체포 이후에 오늘까지 하루 반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점을 이렇게 좀 제일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 3일 날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계엄이 발동이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좀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에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또 응당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좀 이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마음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현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지금의 어떤 법적 절차를 세세하게 제기하는 걸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기관이 형사사법 절차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지금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 전부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고 또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탄핵 인용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심각한 이제 우려가 들고 네. 끝끝내는 불명예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은 내려놓더라도 극단적인 극우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그랬고요. 지금 이제 뭐 세세하게 딴지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법 해석 부분, 세세한 법 해석 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크게 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 삼는 부분이 이제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를 떠나서 왜 더 상식적으로는 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을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논란을 안 남기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법 해석이라는 것이 네.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법 해석하는 거하고 네. 소위 말해서 법 전문가들이 이게 법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체포영장만 하더라도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냐? 네.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해서 거기서 발부가 됐냐? 그다음에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지 않다. 뭐 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자, 근데 있잖아요.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각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1차 체포가 실패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무려 2주가 넘는 체포기간이 적시가 된 체포영장이 또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법원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리한 판사가 다 다른 판사들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나온 법원 행정처장, 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공수처장,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 형사사법 절차에 있는 모든 기관의 국가기관의 장들이 일관되게 이 체포영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3번에 걸친 이의제기 체포영장 발부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로 법기술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잘잘한 법기술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어마어마한 계엄을 불러일으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요. 이게 진짜 이게 날 새는 줄 모르고 지금 이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대통령으로서 어떤 책임, 의무 이것을 다하는 것은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법원에 맡기고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법원에 맡기고 승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그 판단은 법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맡기고 성실하게 임해야죠. 본인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에 공개된 그 담화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이 나라에는 법이 다 무너졌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공수처 수사권 공수처 뭐 그다음에 뭐 이른바 뭐 서부지법 뭐 중앙지법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로 이 대통령이 정말 안 돼야 될 분이 대통령이 됐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고서 대통령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 응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체포영장이 왜 발부가 됐습니까? 출석을 3차례 요구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3회까지 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체포영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왜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는지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고 그 출두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라 소환 요구에 응했다면 체포영장 논란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에 의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변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달라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나 윤갑근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내는 거는 어떤 법적인 세세한 논리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도 거부하기 위한 종국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법원의 최종적인 이제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로서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여론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네. 더더구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의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굉장한 걱정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 측 또 윤 대통령 본인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그랬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어제 체포가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뭐 중진 의원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들도 판사들입니다. 근데 판사 출신인데 이분들이 굳이 꼭 그렇게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체포해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했어야 하냐라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굳이 체포해야 될 상황까지 왜 갔습니까?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초에 소환 요구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가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으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이 체포영장도 아까도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법원에 의해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기각당하고 그다음에 이 다른 판사가 심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다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수사는 수사기관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그다음에 대통령직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행정심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이 왜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헌법체제 아닙니까? 네. 그럼 헌법체제 안에서 우리 헌법체제가 작동하게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어거지를 쓰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날 새는지 모르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겹고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선 우리가 큰 두 개의 축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고 헌재 심판이 있잖아요. 헌재 심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또 국회에서는 또 하나 산발이로 치면 하나의 더 축은 국회에서 이제 내란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명칭도 다릅니다. 계엄 특검법이라 그래가지고 자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악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내 오랜 친구에 대해서 이 특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참 참담하다 그러면서 좀 약간 울먹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권성동 대표님 그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네. 그 눈물도 조금 흘리시더라고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 뭐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또 슬픈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 소외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언론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 인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남아있다면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 큰 눈물을 흘리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가 이렇게 좀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그 틀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외환 뭐 이런 부분이 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외환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이제 내란 특검법 발의를 했다가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당신들의 안은 무엇이냐 가지고 온나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자 했는데 그동안 안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붙이니까 이탈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붙였을 때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왔을 때는 이 반발표, 이탈표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국민의힘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을 자체 법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강요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 간 이제 협상이 예정이 됐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합의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만이 지금 이 예측 불가능한 이 현실을 예측 가능한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문은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뭐 어떤 권력자나 힘센 사람들을 수사 못할 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모아지는 게 지금 뭐 수사 권한이 누가 더 하니 이런 것들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검찰로 넘겨가지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전국적으로는 기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한 것도 결국 검찰로 가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뭐 부정부패 사건, 무슨 뇌물 사건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군, 경찰, 정보기관, 대통령실까지 전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계엄이라는 말하자면 위헌, 위법적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계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면 다음 권력자가 또 유혹에 흔들립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또 지난번 계엄 그 왜 실패했는지 해가지고 계엄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계엄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제 초법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자, 제가 일부에서 이제 여야 패널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기관이 조사한 그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35, 민주 33, 뭐 어떤 언론에서는 4개월 만에 뭐 역전했다는데 이건 역전은 아니고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 많은 변화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이 여론조사가 공정하냐, 질문이 제대로 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여론조사든지 간에 그것은 여론으로서 겸손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분들이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또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어떤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그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계엄에 찬성을 한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계엄 정국에 대한 여론조사라기보다 사실상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대선 상황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야당에 대한 빨리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 야당,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네.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습니다. 동결 결정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오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번 연속 인하하게 될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더 상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 전망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또 11월엔 금리 인하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될 거란 전망도 뭐 있긴 있었는데 한은이 이렇게 금리를 동결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전문가들은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에 미국 물가와 시장금리 상승 기대를 좀 등에 업고 뛰기 시작해서 11월 중순에 1,410원 선을 넘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엔 그 오름폭이 좀 더 커지면서 연말에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 등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그 1,450원에서 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좀 추가로 낮아질 경우 달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1,500원까지 웃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00원이요. 현재 가능성 거론 수준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자 환율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건 아직은 적다고 봐야죠. 네, 다행히 이제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자산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약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순대외 채권도 3,7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서 이제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오른다고 해도 외환위기로 번질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어렵게 잡은 물가 상승이 다시 이제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내 고용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가 4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12월 3일 계엄 사태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좀 얼어붙은 건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쪼그라들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천 명이 감소한 건데요. 내수 부진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재작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업자 수는 2,857만 6천 명으로 작년보다 15만 9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증가폭이 정부의 전망치인 17만 명을 밑도는 것인데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고용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불법 계엄의 후폭풍이 이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 대비 12.3포인트 급락한 88.4를 기록하는 등 경색된 소비 심리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준 거란 뜻입니다. 일단 정부는 속보 지표상으로는 지난달 3주차가 저점이었고 이달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등 민생경기 사업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8조 원 수준으로 경기 보강 등을 통해서 내수 회복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외신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가자 전쟁이 일어난 지 467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인 15일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 만에 양측의 무력 충돌이 멈추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무력 충돌을 잠시 멈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 병력의 점진적인 철수,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단계적인 석방 등 조치를 취한 뒤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영구적인 휴전 논의를 시작하는 3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일요일인 오늘 19일부터 발효됩니다. 자, 합의가 일요일인 19일부터 이제 발효된다고 하셨는데 1단계 휴전은 이제 6주간이고 이때 하마스는 인질 33명
석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외에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합의안을 먼저 살펴보면요. 1단계 휴전은 말씀하신 대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하마스는 인질 33명을 석방할 예정이고요. 네. 여성과 19세 미만 미성년자 등을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50세 이상 남성을 풀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일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 종료 전 남은 이들을 전부 석방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가자지구 내 병력을 점진적으로 철수해야 하는데요. 전쟁 중 피난길에 오른 가자지구 북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귀환시키고 휴전 기간 동안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지구에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마스가 석방하는 자국 민간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이스라엘 여성 군인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각각 풀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이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인질들 또 그 가족들을 가슴에 안을 인질들을 가슴에 안을 가족끼리의 정말 놀라운 해우네요. 지금까지는 1단계 휴전이고 그렇다면 2단계 휴전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논의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1단계 휴전 16일 차에 양측은 휴전 2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남성군인 석방과 영구적인 휴전,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3단계에서는 카타르, 이집트 등 양측의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합의안이 발효되려면 16일 오전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일부 강경파 강요가 휴전에 반발하고 있긴 한데 반대표로 이게 이어질지는 조금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 반대표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동안 중동의 긴장은 레바논, 예멘, 이란 등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전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휴전 소식을 접한 가자 현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외신에 따르면 휴전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가자지구의 밤거리는 모처럼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가자 중부 지역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폐허 속에서나마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가자 남부의 한 시장에서는 휴전을 축하하는 즉석 퍼레이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 한편에서는 전쟁 중에 이제 가족을 잃은 난민들이나 억류된 인질의 송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여전히 슬프고 막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사실 언제 포성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기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가자 인구의 몇 %가 숨졌다고 하던데 그렇게 그 숨진 사람들을 이 평화가 되돌려주지 못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슬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가자 휴전은 트럼프 나의 당선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사실 이번 가자 휴전은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성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이 발빠르게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역시 자기가 이제 들어설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미리미리 그런 거다라는 취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인 15일 트루스 소셜에 이 역사적인 휴전 합의는 11월 역사적인 대선 승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면서요. 전 세계 내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과 동맹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와 협상을 추구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취임 닷새를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발표된 게 결국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나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게 곧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말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달 외국인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5조 7천억 원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5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한 건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38억 6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여기서 순유출의 의미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인데요. 순유출 규모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7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하면 약 5조 6,839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지금 이제 증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채권 자금은 얼마나 순 유출된 겁니까? 네, 12월 외국인 채권 자금은 12억 8천만 달러가 순 유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8억 1천만 달러 순 유입에서 순 유출로 전환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 외환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출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주식자금 순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국내 시장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달라질 거란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인 달러 강세 기류가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곧바로 경제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곧바로 경제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완수란 얘기를 4번인가 5번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진짜 완수 못하면 이거 완수할 것 같아요. 이번에. 자, 첫 소식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충격 받으셨죠, 이거? 제가 질문하려는 좀 거. 놀랐습니다, 사실. 놀라셨죠? 네. 자, 바로 이겁니다.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전 IOC 위원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초엔 이기흥 현 회장이 유리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기흥 회장의 3선을 우리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이 저지를 한 거네요. 네. 와. 사실 뭐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만큼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치러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선거인단이 뭐 2,244명인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해서 유효 투표를 이제 던지신 분이 1,209분입니다. 그중에서 유승민 후보가 417표, 전체 34.5%, 이기흥 후보가 379표. 31.3% 무려 3% 차이로 뒤집고 당선이 됐어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전망은 이기흥 현 회장이 30% 이상 득표를 하고 유승민 또 강태선 후보가 20% 후반대를 득표할 것이다. 그래서 현 회장의 3선이 유리하지 않겠냐,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그 집계입니다 하고 카톡이 날라왔어요. 근데 417, 379 딱 돼 있는 거여서 이거 뒤집어진 건가? 근데 후보는 당선자는 유승민입니다. 와. 그 순간에 뭐 사실 이번 선거 말이 많았잖아요. 뭐 후보자도 그렇고 또 대의원들도 선거중재 가처분 신청도 냈고 그런데 법원이 기각을 해서 다행히 예정된 14일 날 열렸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신임 유승민 이제 그 체육회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체육회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뭐 유승민 회장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대회만 보면 스포츠 입장에선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또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그리고 4년 뒤인 2028년 3년 뒤군요. LA 올림픽을 치러야 돼요. 근데 경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될 거예요. 네, 금메달리스트가 경기인 출신이 체육회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또 이런 격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서 경기인들은 무척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유승민 신임 체육회장에게 거는 기대, 그것이 표로 연결됐다고 하니까 또 어깨도 무거울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 유승민 신임 체육회장 이제 그 취임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임 체육회장이 되는 분이죠. 네. 자, 이분이 이미 행정력은 검증 받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IOC 위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탁구협회장을 했고. 자, 그런데 또 체육회장으로서의 또 다른 어떤 뭐 능력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기대가 크죠. 기대가 크고, 한편으로는 근데 뭐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일단 젊으니까 의욕적일 거다 판단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탁구협회장을 맡았던, 탁구협회를 같이 운영했던 탁구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뭐 현정화 감독이나 김택수 총감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유승민 회장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젊다는 게 경험이 없다는 그런 약점일 수도 있는데, 마치 같이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이것이 강점이더라. 의욕적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뭐 실제로 모든 종목의 사람들을 만날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탁구협회도 뭐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IOC 선수위원으로서 뭐 특별하게 지금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잘하고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변화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체육회 내부일 수도 있고, 또 그 문체부와의 관계 굉장히 껄끄럽게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거고. 보는 사람들 되게 위태위태했었는데. 네, 왜 또 정부랑 그렇게 싸우나. 뭐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야, 세금 주는 정부랑 싸우면 어떡해,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굉장히 그 체육회의 갈등을 겪으면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우리가 통합된 다음에 우리 엘리트 체육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열망이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육회장으로 정말 그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듣는 체육회장이 되고 싶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그 예전에 왜 KBS 프로그램에,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출발 드림팀이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프로그램에? 네. 그런 슬로건처럼 정말 절차도 공정하고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변화를 꾀하는, 그래서 역시 유승민이구나, 젊은 체육회장으로 바꾸니까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건 선거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로 핥히고 긁는 과정에서 네거티브의 의혹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육회장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변화 이런 거는 보면 대한체육회 내 어떤 그 체질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될 거란 생각도 들고요. 자, 문체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출마를 강행했다가 결국은 낙마를 한 셈인데요. 근데 또 배드민턴 협회자 출마자들 보니까 안세영 사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도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잠깐, 축구협회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 안 됐죠. 네. 근데 오늘 뜨끔한 분들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중요한 것들이 좀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배드민턴 협회장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 무효를 시켰잖아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 물의도 빚었고 이 정도 되면 결격자다, 그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근데 또 이분이 그 협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냈어요. 받아냈군요. 네, 법원에서. 그래서 일부 인용을 받아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출마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7명 중 3분이 정당 당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규정상에는 정당 당원은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행정력이 되게 아쉬워요. 규정을 한 번만 다시 정말 읽어보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실 오늘 선거를 치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협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협회처럼 연기가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원래 이분 빼고 3분이 나와 있었거든요. 최승탁 전 대구 배드민턴 협회장, 전경훈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 회장,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선수로 유명하죠. 김동문 용광대 교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 아닌가? 또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산하협회장의 인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 체육 행정의 개선, 체질 개선을 하는 데는 당분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아까 축구협회장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다음은 축구 얘기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구자철 선수 은퇴했어요. 네. 뭐 지난 14일에 요즘 14일에 일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그 런던 올림픽 때죠. 런던 올림픽 1대0으로 앞선 상황, 3, 4위전 앞선 상황에서 쐐기골을 넣어서 동메달을 확정시켜줘서 우리 그 장면 기억나요. 네, 우리 올림픽 사상 첫 그 동메달을 차지하는 순간의 그 주역이었는데. 뭐 사실 K리그 데뷔한 이후에 뭐 제주에서 주로 뛰었고요. 뭐 독일 분데스리가도 갔다 왔고 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카타르 리그에서 뛰었었어요. 그래서 KBS 입장에서는 한때 그 KBS 축구 해설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선수로서 정리를 하고 제주 유소년 클럽의 이제 어드바이저로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요즘 뭐 많은 그 한국 축구의 주역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 어드바이저 또는 코치 감독 이 길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유명한 한마디로 감독을 해야 될 분들을 제가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전국 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이번 동계체전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가 3관왕에 올랐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여자 쇼트트랙의 대표 주자 하게 되면 팀 동료인 그 최민정 선수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팀 동료 최민정 선수가 2관왕을 했는데 같이 뛴 3,000m 계주 또 1,500m, 1,000m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김길리 선수가 일단 더 많은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민정 또 김길리 그리고 같은 팀에 있는 김건희 이런 선수들은 다음 달에 있을 그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되거든요. 뭐 사실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 하면 크게 비중은 없는데 2026년 이제 동계 올림픽을 염두에 두면 그 1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초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호흡 또 개인적인 기량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벌써 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 있었던 이제 김민선 선수도 500m에 우승하면서 제2의 이상화로서 거의 막 굳혀가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잘해요. 보면 근데 폭발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동계 올림픽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KBS에서도 지금 방송권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 그렇군요. 네, 이걸 해서 주요 경기를 중계 방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보는 2026년 그 동계 올림픽을 보시면서 저 선수 메달 땄으면 좋겠다. 물론 뭐 최민정이나 김길리 이런 선수들의 활약은 뭐 이미 검증돼 있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새로운 새별이 뜨게 될지.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이라든지 최민정 선수는 가장 기둥인데 우리 여자 쇼트트랙에 이제 김길리가 아주 그냥 빛나면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뭘 사실은 뭐 최민정 선수가 다시 이제 그 대표팀을 좀 1년 쉬고 복귀했을 때 다시 한번 최민정이 전성 시대를 열고 후배들이 이제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후배들이 그동안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탄탄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뭐 최민정 선배하고 한번 해볼 만하고 이왕이면 호흡을 같이 맞춘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아시안 게임이지만 일본과 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 상대잖아요. 그런 경쟁 상대들을 뭐 완벽하게 이번에 기선제압 해주고 내년에 동계올림픽 가서 이제 쇼트랙은 역시 뭐 대한민국 이런 걸 보여주면 특히 여자 쇼트랙 강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사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 동계체전이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강원 지역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또 어떤 새별이 등장하고 우리 선수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19일 일요일 날은 시원한 남자 배구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현대캐피탈하고 KB 손해보험이 경기를 하는데 현대캐피탈이 현재 1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12연승. 그리고 한때는 이제 현대와 가장 라이벌이었던 삼성화재가 있었는데 어제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물리쳤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19승 승률이 90%가 넘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의 그 강력함을 과연 KB가 저지가 가능할지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속타는 팀이 대한항공일 거예요. 계속 우승을 해왔는데 이번 시즌 우승 뺏기는 거 아니야? 아마 대한항공도 굉장히 전력 분석을 하면서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시원하게 남자 물론 그동안 이제 뭐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 때문에 여자 배구 많이 보셨는데 이번 일요일은 남자 배구 한 경기 보시면 화끈하실 것 같습니다. 속이 확 흘리고. 그 여자 배우가 흥국생명에 도전하듯이 그런 비슷한 거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8169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애청하고 있고 좋아하는 코너도 물어보기에 좋아하는 코너는 일부 정치 토크라고 답변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스티비 원더의 Latel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